말이 길어지는데 재욱이 형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형 뭐 준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재욱이 형 그때 했을 때 포털로 했을 때 안 했대요. 자기는 준비 안 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한다고 했는데 그 저희들끼리 있는 이제 단톡방에 이제 그런 제도 좀 이따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제도가 이제 생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준비를 엄청 많이 해요. 준비하면 안 돼, 형은. 그쵸. 원래 물 흘러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날 거실 때 제일 아름다운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자연스럽게 저 하면 되나요? 지금 바로 하실래요? 네. 아니면 뭐 어떻게 순서를 원래 정해놓은 근데 게 제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것도 있고 뭐 노재욱 씨가 준비한 것도 있지만 노재욱 씨께 저는 마지막으로 가야 오늘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갑시다. 그럼 저부터 그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감을 한층 더 올려주시네요. 아니 근데 괜찮아요. 형 할 수 있어 오늘. 알겠습니다. 괜찮아, 형 괜찮아 알겠습니다. 오늘. 어깨가 너무 딱딱한데. 재욱이 형은 최고야. 알겠습니다. 할 수 있어. 제가 얘기할 동안 어차피 안 끼어들 것 같으니까 저 어디 안마의자나 앉고. 또 비꼬지 말고 사람이. 성격이 이게 진행을 하랬더니 틈을 안 놓치고 돌려버리네요. 그냥 바로. 역사만 잘하면 뭐예요? 성격이 안 좋은데. 상우 씨 인과응보로 돌아옵니다. 본인이 준비한 미안합니다. 거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준비한 역사 속 암고는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이죠. 야. 마오쩌둥. 나올 만했죠. 네. 원래도 사실 이분이 했던 거를 몰랐던 거는 아닌데, 이 규모가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월을 했어요. 이게 또 사람이 많은 나라다 보니까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정말 대륙의 기상을 엿볼 수 있는 주제였고요. 그래서 마오쩌둥의 전반적인 생애를 다루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대표적인 마오쩌둥의 어떤 그 실책? 네, 실책 세 가지만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1955년도에 벌어졌던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맞습니다. 네, 우리 중국이 대륙의 기상을 보여주자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새마을 운동 같은 캠페인을 벌이는데 거기서도 뭐 대약진 운동 하위 장르가 몇 개 좀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제 토법고로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자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에 처음에 소련이 많이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1950년대 중반에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악화가 됩니다. 왜냐면은 그 스탈린이 죽고 나서 소련의 후르쇼프가 서기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스탈린 격하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스탈린 아니었으면 우리는 스탈린 아니었으면은 뭐라 그랬지? 스탈린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대전에서 이긴 게 아니라 스탈린이 있었음에도 이겼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벗어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스탈린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마침 때마침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 문제도 있어서 결국 중소 관계가 이제 결렬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원조도 끊기고. 근데 이제 대약진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약진 운동을 하려면 당연히 중공업이 발달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이 대규모 제철소를 지을 기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장제스가 대만으로 가지고 가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생각을 하는 게 마오쩌둥이 자력으로 그럼 중공업 발전을 하자. 집 앞에다가 재래식 고로를 설치해가지고 우리는 양으로 승부한다. 그럼 집집마다 고로 설치하면 중국의 인구가 몇 명인데. 어마어마하죠. 네. 가구도 많고. 네. 전통적인 기술로 만든 작은 철로에서 농민들이 강철을 직접 생산하자는 방법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을 집단 농장 단위인 공사로 재편성을 했고요. 영국보다 더 많은 철강 생산을 위해서 온 인민들을 제철 사업에 총동원하는데 이때 동원된 인민들만 해도 9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럴 때부터 좀 규모가 놀랍긴 하죠. 9천만 명. 문제는 농민들이 강철 생산에 대해서 뭘 알아요. 농사만 지었는데. 아는 게 없죠. 네. 담금질도조차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영국과 프랑스를 단시간 내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마오쩌둥이 비전을 제안했기 때문에 농민들은 강철 뭐 잘 모르지만 뭐 우리 모 주석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다 되겠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문제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철강이라는 게 불순물이 0.001%만 섞여도 이게 똥철이냐 양품이냐가 맞습니다. 갈린단 말이죠. 철의 상태가 완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또 뭐 한창 한일 무역 분쟁 있을 때도 주로 이제 반도체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불화수소였나요? 네, 불화수소. 예. 그게 순도가 99.99%인가? 그게 돼야 되는데 이제 러시아 쪽에서 우리가 제공을 해주겠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 쓴 이유는 러시아 쪽 불화수소가 99.5%인가 그래요. 근데도 그게 못 쓰는 거죠. 질이 안 좋다는 거야. 네. 제가 기억하기로 아마 그 소수점 밑에가 구가 4번 들어갔던 걸 기억을 하거든요. 저희가 원래 쓰던 게 5개인가 4개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주는 게 99.5니까 어떻게 보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못 썼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알아서 우리가 알아 할게요 하고서 만든다고 했던 그렇죠. 거죠. 네. 어쨌든 지금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는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다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나 기술자도 중국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마음속으로는 모주석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라고 하고 싶었지만 했다가는 이제 본인이 처리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용광로에 가정의 문제가 들어가겠죠. 가정 문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용광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형 용광로가 중국에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장제스가 통치하던 시기에 지어놨던 게 몇 개 있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또 그대로 쓰게 되면 정치가들 입장에서는 마오쩌둥하고 장제스는 라이벌 아니에요. 어떻게 묘하게 보면. 되죠. 네, 근데 내가 장제스가 남긴 기술을 이용해서 중공업을 발전을 이뤄냈다? 이거 조금 자존심 상하거든. 그걸 절대 안 씁니다. 무조건 우리는 집 앞에서 토법고를 해서 철을 생산한다. 이 방식을 그대로 밀어붙여요. 그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모자라서 할당량도 너무 비현실적인. 보통 이제 할당량을 못 채우면 식량 배급량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그 집안에 있는 그 멀쩡한 농기구라든지 뭐 트랙터라든지 뭐 하다못해 수저 이런 것들까지 다 용광로에 녹이는 거죠. 후폭풍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그 서적을 또 지난주에 제가 케네스 스타 보고서 입수했잖아요. 이번에는 그 독일 분이신 것 같은데 프랑크 디퀘터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단독 입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로우파이에선 최초 단독 입수입니다. 다른 데서 냈을 수도 있겠는데 마오의 대기근, 중국 참극의 역사 이 책에서 따온 내용인데요. 이때 생산된 철 중에 5분의 1만이 1등급 품질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놀라운 게 5분의 1씩이나 이런 방식을 썼는데도 5분의 1씩이나 어쨌든 1등급 품질을 받았다고 해요. 물론 이제 똥철들이 80% 이상이라는 얘기겠지만 사례가 엄청 웃깁니다. 상하이에서는 시계가 아무 때나 올렸고 금속 대야는 표면에 금이 간 채로 팔렸으며 우한에서는 부엌칼이 휘어지고 농기구의 날이 자루째 뚝뚝 부러졌다. 이거를 그래서 당 서기들이 마오쩌둥한테 보고를 하니까 마오쩌둥이 뭐라고 했냐면은 반품 같은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누군가가 거부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이득이다. 현실 부정을 해요. 군대에서도 이 똥철이 사용됩니다. 병사들의 돌격소총이 발사가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제트 전투기들이 저는 알지를 못했다고 해요. 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방독면도 이제 10만 개 이상이 무려 사용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지방 기구 단위가 이제 우리나라는 도지만 성이잖아요. 네. 산동성 같은 경우에는 대약진 운동 1년 만에 전체 농기구 3분의 1이 사용 불가 판정을 받았으며 광동성에서는 1961년에 전체 필수 장비의 40%가 그냥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1차 산업, 그러니까 농업 중심이었던 거를 이제 좀 중공업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던 건데 그 움직이지도 못하고 농업도 날아가고 그렇죠. 뭐가 없어진 거죠. 아예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못한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또 악순환이래요. 왜냐면은 공장에서 막 출고가 된 똥철들로 그걸 농기구들이 만들었는데 그게 쓸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시 토법고로 들어가요. 이제 아깝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무한동력이죠. 네. 그게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똥철이 나왔는데 안 좋아. 다시 토법고로 들어가. 또 만들어졌는데 또 안 좋아. 계속 들어가. 차라리 모바일 게임 뽑기가 훨씬 더 확률이 좋지 않나. 그렇죠. 게다가 이제 또 철로에 불을 피워야 되니까 나무가 나무 써야죠. 그럼 주변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베는 마당에 중국의 이때 민둥산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당연히 이제 비가 조금만 와도 산사태가 발생하고 또 이제 그때 동원대 때 농민들이 농사도 못 짓고 할당량 채우려고 다 이제 철 만드는 데 쓰니까 농사도 못 짓고 당연히 이제 농작물 생산량이 급감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려 3천만 명에서 5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알기로 되게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아까 그 중국이랑 소련이랑 분쟁이 좀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련 안에 있었던 중국 대사관에서 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그때 소련이 이제 그 정보를 듣고 난리가 난 거죠. 네. 야, 쟤네 기밀문서 태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빨리 알아봐. 했더니 알아왔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 뭐야 무슨 기밀문서야? 라고 물어봤더니 그니까 그게 기밀문서가 아니고 뭔데? 그러니까 쟤네 철 만드는데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거기서도 토법고로를 만들었어? 대사관에서도. 네. 이게 왜 기밀문서 태우는 게 왜 무서운 거냐면은 이 기밀문서를 태운다는 행동이 보통 이제 선전포고 직전에 취해지는 조치라고 해요. 네, 그거를 다 이제 태워서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대사관은 재빠르게 도망가는 거죠. 본국으로. 쳐야 되니까. 네, 일단 거기 기밀문서가 남아 있으면 전쟁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나저나 오늘 형 되게 열심히 하네요. 또 제가 꽁트도 하고 아는 부분이 많아서 네. 그래서 좀 일단 살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 노재욱 씨보다 이현직 씨가 아니 나는 치고 나간다. 지식이 없어서 지금. 이건 지식하고 별개의 문제죠. 뭐 떠오르지가 않네요 뭐가. 뇌가 멈춰가지고 지금. 혹시 오늘 레드불을 드셨나요? 안 드셨나요? 아니 커피 먹고 왔는데 카페인이 약하네. 그러니까 원래 사람 먹던 걸 먹어야 돼요. 네, 먹던 걸 먹어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토법고로가 이렇게 대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제 또 다른 대약진 운동 중에 하나가 이제 제사회 운동입니다. 이제 그건가요 혹시? 저 새는 맞습니다. 새로운 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네. 이게 아는 게 나왔어. 발단이 1955년 마오쩌둥이 이제 현지 지도를 농촌에 나갔는데 느닷없이 이제 참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참새는 해로운 새다. 딱 찍어요. 네. 모주석의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오쩌둥이 안 그래도 또 이제 당서기들한테 그 농업 발전을 위한 정강을 발표하는데 그 내용이 4가지의 해를 제거해야 된다. 4가지의 해가 어떤 거냐면은 모기, 파리, 쥐, 참새. 그거를 이제 1956년부터 각각 5년, 7년 혹은 12년 내에 모든 지방에서 이 4가지 해를 절멸을 시켜버리자. 그게 바로 이제 제사해 운동입니다. 그 참새가 해롭다라고 말했던 것도 네. 무작정 찍은 건 아니었고 그래요? 굉장히 1차원적인 생각이었다고 그때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현지에 갔다가 네. 그 곡식이 이제 말리는 과정을 좀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데서 네. 거기서 참새가 이렇게 저걸 쪼아먹는 걸 보고서 네. 이제 쟤네가 쌀 다 먹는다고 그래서 해롭다고 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 광경만 네, 보고 예. 야, 이 지도자의 배경 지식이 이래서 중요한 그쵸. 거예요. 네.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정말 그 참극이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총을 쏘고 이런 식으로 잡으면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가 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 방법을 씁니다. 참새들이 계속 하늘을 날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웃기죠? 계속 날개에서 탈진을 시켜서 잡는 거야. 어떻게 날개예요 계속?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겠죠. 그러니까 특정한 날마다 여기 이렇게 써졌는데 참새가 앉을 만한 곳에 사람을 풀어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해서 휘두르면서 땅에 내려앉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들이 이제 피해야 되니까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지쳐가지고 추락하는 거죠. 그 결과는 놀라운 발상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거 똑똑한데. 그러니까 참 이게 결과가 또 대단합니다. 상하이시에서는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은 전투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단 한 차례 전투에서 파리 약 48.7톤, 쥐 93만 마리, 바퀴벌레 12톤, 참새 136만 7,440마리를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투라는 단어가 재밌네. 네. 이 윤모부 박사님 이거 들으시면 되게 오열할 것 같아요. 네, 새 박사님 이거. 그래서 이제 58년 한 해 동안만 참새가 무려 2억 마리가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새가 잡아먹히면은 참새들이 잡아먹고 살았던 메뚜기나 해체 개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죠 그냥. 네. 자기네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메뚜기들이 마음껏 이제 곡물들을 잡아먹고 하니까 대흉년이 발생을 하죠. 이거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공산당 정부들이 보통 이거를 그 안 좋은 결과들은 대부분 은폐하려고 어떻게든 용을 쓰잖아요. 근데 맞죠. 이건 자기네들도 이건 양심에 좀 찔렸나 싶었는지 일단은 학계 추산은 최소 3천만 명 이상 그리고 최대 4,500만 명에서 6천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는 학계에서는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 중국 공식 발표만 해도 2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수치가 무려 제2차 세계대전 사망자와 비슷하다고 해요. 그냥 굶어 죽은 사람만 해도.
결국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오쩌둥도 야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 당서기들 이제 얘기한 거죠. 주석각하 이거 지금 곡물들이 대흉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오쩌둥이 딱 한 마디 했대요. 그럼 됐어. 그만해. 정말 너무 무책임한 거죠. 너무 쿨하죠. 네. 그거에 대한 대가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사를 한 거잖아요. 정말 그렇죠. 많은 수의 사람들이. 네. 너무 자기 일이 아니라고 너무 쿨한 대답이 아니었나. 지도자로서는 정말 무책임한 행각이었죠. 중국도 이제 그때 당시엔 중국이 우방이 없는 상태였으니까. 소련이라고도 등을 졌으니까요. 네. 근데 또 어쩔 수 없어요. 소련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결국 참새 20만 마리를 공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참새 직수입. 소련 쪽에선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저희 참새 20만 마리만 주실래요? 어디다 쓰시게요? 저희 나라 참새가 다 죽어서. 그거를 어떻게 공수해왔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시절에. 공수해올까? 뭐 어떻게든 하지 않았을까요? 뭐 똑같은 방법을 썼겠죠. 우리가 근데 참새 잡는 방법을 모른다. 그쪽에서 어떻게 잡았냐? 우리는 계속 날개 해가지고 수락한 것을 잡아서 죽였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뭐 잡았거나 그렇게 했겠죠. 동물 공수하는 게 원래 되게 네. 힘든 기술이라고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희 아버지가 대한항공 그 동물 공수팀에 있었는데 있다가 그게 무산됐대요. 프로젝트가 무산돼가지고 네. 아버지가 그래갖고 저기 다른 팀으로 옮겨가지고 적응 못해갖고 그런 얘기. 아니 웃기려고 그런 얘기까지. 진짜 너무했다. 이거 진짜 너무했다. 죄송합니다. 순간 아찔했네요. 다음 주 한 번 더 나오려고. 참. 저희가 저 친아들을 대신해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절대 적응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이제 뭐 그러니까. 이걸 워낙 잘하시니까 다른 팀으로 옮겨 가신 거겠죠. 아니, 자기가 말해놓고 너무 부끄러워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참새를 데려왔나요? 데려왔습니다. 데려왔군요. 자, 이때 그 여담, 제사회운동과 관련된 여담인데, 이때 참새 사냥을 했던 아이들이 이따 또 말씀드릴 거지만, 10년 후에 어른들을 사냥하는 홍위병이 되고요. 크루시초프가 이 중국에서 벌어지는 대참사를 듣고, 하도 딱하다 여겼는지, 곡물 100만 톤하고 설탕 50만 톤을 우리가 주겠다 그냥. 근데 마오쩌둥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우리 너네 지원 없어도 충분히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있다. 안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1961년도 경제 성장률이 무려 마이너스 27%라고 하네요. 아래로 성장했네. 아래로. 보통 말이 마이너스 27이지. 3분의 1 가까이 깎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 고도 성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 해 10에 가까워지네. 그렇지. 근데 마이너스 10도 아니고 마이너스 27이니까. 결국 이제 마오쩌둥도 어쩔 수 없었는지 일단 대약진 운동에 책임을 지고 일시적으로 주석 자리에서 물러나고요. 이제 후임 주석이 이제 류사오치라는 분이 되는데 이분이 마오쩌둥 면전하게 되고 당신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역사책에는 희귀 행위도 기록될 것이다. 폭언을 퍼붓습니다. 그분 나중에 가시지 않나요? 가택연금당해서 죽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문화대혁명 때. 그러면서 류사오치가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공식 스포상에서 대약진 운동은 인재가 7할, 천재가 3할이었다. 사실상 이거 다 마오쩌둥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마오쩌둥을 맹비판해요. 게다가 또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킹받는 게 이분이 또 국정 운영을 잘합니다. 뒷수습을 잘해서 주석 취임 이후에는 1963년부터 66년까지 4년 연속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요. 마오쩌둥이 이렇게 또 뒷방 늙은이로 밀려나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를 무시해? 좋아, 보여준다. 그래서 대역전극을 기획하게 된 게 바로 문화대혁명입니다. 아하. 한숨만 나오죠. 뭐 이건 문화대혁명의 뭐 대강의 내용들은 다 여러분 알고 계실 테니까. 일단 문화대혁명의 정의부터 설명을 하자면 우선 표면적으로는 낡은 사상, 낡은 문화, 낡은 풍속, 낡은 관습을 타파하자. 뭐 겉보기로만 들었을 때는 그냥 무난한 문구인데 이게 실상으로는 옛것은 그냥 모조리 숙청하자는 거죠. 문화재 파괴. 그리고 이때 또 문화예술 쪽으로 종사한다? 그러면 무조건 집에 쳐들어가서 뭐 저 사람은 게으름뱅이다,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죄를 막 뒤집어 씌워서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저 당시 그걸 많이 했죠. 또 두들겨 팬 것도 팬 건데 저희가 요즘에 이제 다들 돌린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예술 쪽이다. 그러면 뭐
뭐 반동 뭐 분자다 이런 식의 뭐 그 문구를 종이에다 대문자 한 바퀴 쓴 다음에 목에 걸어서 이제 돌아다니게 하고 사실상 이제 찍히게 만드는 거죠. 박제를 시켜서 공개망신을 당하는 네네네 거죠. 그런 식입니다. 네. 이때 배경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류사오치의 무난한 국정 운영과 더불어서 이제 마오쩌둥 개인의 열등감이 폭발한 거고 여기에 방아쇠를 당긴 게 이제 예전에 그 국공내전 때부터 마오쩌둥과 함께했던 펑더화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이분이 마오쩌둥한테 편지를 보내서 직언을 해요. 1959년도에 당신의 총 노선은 옳았는데 대약진 운동과 인민공사는 잘못되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해서파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해서파관이 뭐냐면 해서파관은 연극이에요. 어떤 연극이냐면 해서라는 명나라의 관리가 폭군 황제에게 파직을 당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도 뭐 나쁘지 않았고 마오쩌둥도 보고 나서 되게 호평을 했어요. 처음에. 야 되게 잘 만든 연극이다. 지방 관리들은 해서를 본받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그 마오쩌둥의 와이프 장칭이 칼럼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 해서파관이라는 연극은 우리의 마오쩌둥 주석을 비판하는 연극이다. 비꼰 거다. 네. 이 사람의 장칭의 해석은 이거예요. 해서는 이제 펑더화이고 황제는 마오쩌둥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펑더화이를 빗대서 썼으며 이것은 펑더화이를 올려치고 마오쩌둥을 격하하는 그런 내용의 연극이다. 처음에는 이 해서파관을 긍정적으로 봤던 마오쩌둥이 이 칼럼을 보고 이거다.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건 나한테 천재일우의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이제 그 재집권을 도모를 하죠. 저우월라이, 장칭, 야오원위안 이런 사람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라디오를 동원해서 류사오치, 반동문자, 덩샤오핑 이런 사람들한테 맹공격을 퍼부어라. 그리고 이제 홍위병들이 조직이 됩니다. 1966년도에. 이 사람들이 사회와 정치를 뒤집어 엎자라는 편지를 마오쩌둥에게 보내요. 그것을 이제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조반유리. 모든 반란에는 이유가 있다. 홍위병들이 이제 자신들의 반란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마오쩌둥은 우리 젊은이들 잘하네. 8월 8일 인민일보에 짧은 논평을 발표합니다. 바로 사령부를 폭격하라. 나의 대자보. 이를 통해서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논평에 맞춰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도 16개 항을 발표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홍위병들한테 이제 자유이용권을 준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죽일 사람 다 죽이고 때릴 사람 다 때리고. 완장 채워주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이때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마오쩌둥이 이걸 보고받고도 히틀러가 더 잔인하지 않았냐. 사람을 더 많이 죽일수록 진정한 혁명가가 되어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이제 류사오치도 국가조석에서 사퇴를 해가지고 가택연금을 당했고요. 덩샤오핑도 당직에서 쫓겨나서 지방의 트랙터 엔진 공장 노동자로 전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위 말하는 그 마오쩌둥 옆에 있는 사인방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 장찡, 야오원위안, 장춘차오, 왕홍원 이 사인방의 눈밖에 난 공산당 간부들도 무고하게 숙청을 당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아버지 시중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지방으로 유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때. 군대도 재기능을 못했다고 해요. 군부대가 홍위병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홍위병들이 얘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이제 장군들도 막 중태에 빠질 정도로 구타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홍위병들이 저 때는 그 마오쩌둥의 직속 부대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직할 사병급이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군인이 어떻게 대항할 수단이 없죠. 그렇죠. 이때는 DP도 힘을 못 썼을 때니까. 네. DP는 탈영병 잡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받아가지고. 네. 결국 이렇게 해서 마오쩌둥이 1968년에 다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되고, 지금 이제 천안문 가면 마오쩌둥 신격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사진이 걸렸다고 해요. 거기서 사진 찍었어요. 아 진짜요? 네. 중국 언제 갔어요? 저 2012년도에 꽤 오래됐네요. 3월 말에 놀러 갔어요. 재밌어요, 중국. 어디 가셨어요 그때? 베이징. 북경. 북경. 그 천안문에 사진 찍었어요. 그래요? 거기가 되게 유명한 장소죠. 그러니까. 그 관광 가시는 분들한테. 거기서 사진도 찍고 재밌어요. 재욱이 지금 좀 버겁죠. 아닙니다. 본인이 재밌으면 안 돼요? 네? 본인이 재밌으면 안 돼요? 노력할게요. 노력하고 있어요. 네. 자, 다시 들어와서요. 네네.
마오쩌둥이 그렇게 권력을 잡게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마오쩌둥이 상당히 노쇠화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때 국정 운영은 사인방들이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76년 9월 9일에 마오쩌둥이 돌연 사망을 해요. 네. 후계를 사인방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화거펑이라는 사람한테 맡깁니다. 근데 사인방도 이거를 묵인을 해요. 왜냐면은 화거펑 정도면 우리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겠다. 약간 우리 편 아닌가? 실세는 아니고. 네. 화거펑이 처세를 되게 잘했나 봐요. 이때. 그런데 화거펑이 사인방한테 뒤통수를 제대로 날리죠. 1976년 10월 10일에 사인방을 전격 체포해서 모두 다 사형을 시켜서 네. 결국 문화대혁명이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맙니다. 악영향 엄청났고요. 이때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많이 피해를 봤잖아요. 음악, 미술, 영화, 체육, 소설, 만화 모든 분야에서 정말 터무니없이 숙청이 벌어진 바람에 중국의 소프트웨어가 몇십 년 동안 발전이 정체가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예능만 봐도 우리나라 무한도전 다 베껴가고 복면가왕 다 베껴가고 자기들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를 내면 뭐해? 홍위병들이 다 죽여버린대. 저거 반동이다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당시에 너무 많은 그리고 문화재가 소실이 되기 네, 때문에. 맞아요. 제가 알기로 진시황릉도 이때 상당히 많은 그 파괴를 당했다고 알고 그래요? 있거든요. 좀 안타깝죠. 이게 중국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그만큼 문화유산도 많은 나라인데 그렇죠. 그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그 단 한 명의 개인의 욕심 때문에 이렇게 파괴가 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피해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 인류에게도 좀 안 좋은 사건이다. 또 경제적인 피해도 5천억 위안이 무려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참고로 1980년에 중국의 총 GDP가 4,588억 위안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벌어지는 돈을 가볍게 이제 하고도 남는다. 야, 그 이상을 했다. 그렇죠. 한국 돈으로 이게 82조 원이에요. 믿겨지십니까? 82조 원? 네. 야, 정말 이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광경들도 많았고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학생이 선생님을 공격하는 행위가 장려가 됐다고 하고요. 식문화에도 악영향이 있어서 이게 좀 고급 요리 음식점들이 많았었는데 이 홍위병들이 저거 다 반동이다. 그랬겠네요. 네. 당신들 이제부터 무조건 만두, 빵, 죽 3개만 만들어라. 중국의 음식 문화도 이때 조금 많이 후퇴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태권도, 김치 이런 것들을 다 자기 것인 양 해가지고 뺏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때 문화대혁명 때문에 문화 발전이 정체가 되니까 그 문화 컴플렉스를 타국 문화를 강탈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결국 이 마오쩌둥 한 사람이 싸지는 똥이 결국 우리나라한테도 지금 결과적으로 피해를 봤다 이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게 저 당시에 파괴하는 과정에 아까 소개했던 인물 중에 저원라였나요? 네. 그 당시에 거의 2인자급 인물. 그렇죠. 그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문화재 같은 걸 되게 많이 지켰거든요. 네. 막 이제 부실라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안 되는데 싶은 것들은 자기가 이제 사병들 보내서라도 지켰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들어간 유산들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분 지킨 것 중에. 그리고 아마 장제스가 도망갈 때 문화재 안 챙겨갔으면은 맞아요. 그 친구들은 저희가 요즘 현재 시대에는 못 볼 유산들이 아니었을까 그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그때 그 자금성에 있던 유물들을 다 대만으로 가져갔다며요. 네. 그래서 전에 대만 여행을 한번 갔을 때 거기 대만 국립박물관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한 박물관 정도만 생각으로 갔었는데 네. 굉장히 큽니다. 저 가봤었는데 제가 그 당시 한번 루트를 한번 짜봤는데 최소한 4, 5일은 돌아야 돼요. 그 박물관을? 네. 굉장히 빠듯하게 도는데도 한 4, 5일 정도 걸릴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유산이. 그 정도 규모면 보통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 규모가 크다고 하는데 비교하면 어느 정도예요? 제가 루브르를 가보지 못했는데 저는 루브르 가봤어요. 그래요? 네. 루브르도 한 번 돌려면 한 3, 4일 돌아야 된다며요. 근데 저는 그 대만 거기는 그 박물관을 못 가봤는데 네네네. 루브르는 돌면 그래도 금방 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그만큼 이제 대만 박물관이 더 대단한 거 뭐냐면은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가 이제 식민지가 많았으니까 이제 어디선가 이렇게 수집해온 자기 외국에서 콜렉팅해온 것들이 많죠. 자기 게 아닌데 이 대만 쪽은 순전히 이제 중국 자기들만의 것이니까 그만큼 자기들 더 대단한 거죠. 것이긴 또 한데 심지어 그게 일부잖아요. 대부분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이나 문화대혁명 때 없어진 문화재 그런 유산들이 얼마나 많았을지가 또 한번 체감이 되는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박물관 규모거든요. 이 만약에 장제스가 이때 자금성에서 유물들을 챙겨오지 않았다면 그 유물들이 다 문화대혁명 때 파괴가 됐을 거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자금성 그냥 중국집 되는 거예요. 아, 그죠. 자금성도 네. 그때 좀 위험했을 거예요. 아마 홍위병 때. 어. 그때 자금성도 아마 많은 위기가 있었고. 하여튼간 뭐 그나마 남은 게 이 정도인데 뭐 파괴된 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러니까요. 중국의 위험을 좀 느껴볼 수 있었고요. 네네네. 네. 근데 네. 근데 상우 형 네. 그 이제 형도 좀 많이 떨리세요. 아니요, 왜? 아니, 그냥 자금성 드립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형도 좀 많이 떠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왜냐면은 이게 주변에서 오디오를 채워주면 나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저분이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왜 저한테 중국집은 좀 멀리 가지 않았나. 받을 수가 없었던. 아니, 그거는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못 먹는 거는 알잖아요. 우리 그거는 버리는 거. 살리는 게 아니고 이제 빠르게 이제 매듭을 져야죠. 아, 그런 그렇죠, 거는. 그렇죠. 잡으면 같이 죽어 저런 거. 그리고 이제 상호 씨가 마지막도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으니까 네. 턴을 넘겨보는 걸로 하죠. 네. 이쯤에서 하고. 마오쩌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뭐 클라이맥스입니까? 아이. 저는 근데 네. 이제 최악의 암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원래.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3명이 약했다. 자기 내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오늘은 내가 딱히 그 드립을 치지 않아도 이걸로 다 이긴다. 뭐 저쪽은 궁예, 응. 오택동. 응. 너 뭐 했냐? 세조. 세조? 그러니까 저는 네.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최악의 암군이다. 누굽니까?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오늘 더 안 좋은 김일성입니다. 되겠는데요? 여기서 뭐 이미 웃음이 엄청 터졌는데. 그러니까 치트키를 들고, 굉장히 위험한 치트키를 들고 오셨네요. 김일성은 이제 진짜. 위험한가? 아니, 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총살당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김일성은 뭐 숙청 또 전쟁 광이었고 네. 그다음에 정치범 수용소를 만든 인물이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런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그렇죠. 네. 저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 바로 북한의 이제 만수무강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만수무강 연구소. 만수무강 연구소가 뭐냐면은 이제 김일성 한 명의 그 건강을 위해서 네. 마련된 연구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어떤 한 사람만을 그 건강을 위해서 지어진 네. 곳은 유일한 곳인데 이제 이곳이 먼저 일단은 이 출처를 말씀드리면 평양의대 8기 출신이신 네. 김소연 전 김일성 주치라는 분이 계세요. 네네. 이분이 이제 탈북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증언을 해주신 내용인데, 이곳이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인데 김일성이 65세 때쯤에 이게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1977년쯤 되겠죠. 그래서 지금 장군님이 65세인데 100세까지 살게 해라. 35년을 더 네. 끌어봐라 해가지고 이곳이 지어지게 됩니다. 총 직원만 4,000명, 전문의만 200명. 그 사람들이 다 김일성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만을 그렇죠.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온갖 희한한 것을 다 해요. 일단은 김일성의 체질에 맞는 체질. 뭐 약간 북한이 한의학이 제가 알기로는 좀 관심이 많고 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김일성의 체질에 되게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의 이제 특화된 뭐 음식들을 개발을 해요. 김일성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개발을 하고 심지어는 술이나 껌도 다 김일성 체질에 맞춰서 만듭니다. 근데 개발을 한 거를 바로 김일성한테 먹일 수 없잖아. 임상을 해야죠. 네,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전국의 젊은이들을 소집을 합니다. 네. 좀 건강하고 좀 집에 장수한 집안의 젊은이들을 데려와요. 그래서 최대한 그 체질을 또 비슷하게 만든다고 해요. 김일성처럼. 그래서 먼저 그거를 시험을 해보는 거야. 마루타죠, 일종의. 네. 근데 뭐 여기까지는 저도 뭐 어쨌든 좋은 거를 먹이는 거니까 네. 뭐 그렇게 잔인하다고는 생각 안 해요. 네. 뭐 물론 부작용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근데 더 문제가 된 거는 이런 젊은이들을 데려와서 무슨 짓을 했냐면 피가리를 합니다. 피가리. 그 옛날에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그런 것들이죠. 피가리를 아세요? 예.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런 게 역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진짜 피가리가 아니어도 이제 지금 이거는 나만 알아야 되는데 이건 그거 아니에요? 지금 당황했다. 지금 당황했다. 이거 이 새끼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비슷한 거는 네. 이제 옛날에 그게 있어요. 옛날에 영국 시대에 메리 여왕이었나요? 피에 메리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젊음과 그 미모 피부의 탱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의 피를 모아서 그걸 목욕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굉장히 유사한 행위를 했던 거죠. 지금 꼬였어요. 왜 그래요? 당황했다. 갓나새끼 어떻게 하냐? 우리 북에서만 아는 거인지. 자, 로제 혹시 계속 해주시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게. 근데 진짜로 말씀하셨다시피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만 한 건 아니야. 15세기에도 이미 건강한 사람의 피를 직접 이제 수혈하는 방식이 등장했대요. 그 당시에 교황 이노센티우스 8세가 이제 죽기 전에 더 살아보려고 소년 3명의 피를 수혈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이 같은 피가리가 이제 한때는 뭐 부유한 노년층들 이렇게 젊게 살아보려고 이게 실제로 유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일성도 이제 만수무강 연구소 안에 생명 연장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젊은이들의 이제 피를 수혈 받았는데 김일성은 이제 뭐 당뇨도 있고 심근경색, 고지혈증, 그러니까 피가 굉장히 탁했다고 그렇죠. 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의 피를 수혈 받았는데 젊은이들이 피를 주고 나면 폭삭 늙는데요. 그러니까 20대인데 생긴 게 70대처럼 확 늙어버린다는 피를 거예요. 뽑아간 양이 보통이 아니었나 보네요. 보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많이 뽑는. 그러니까 뭐 진짜 뭐 죽음 직전까지 뽑았는지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양의 피를 뽑았나 봐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늙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애들은 집으로 보내요. 우리가 더 못 써먹겠다. 더 못 써먹겠다. 대신에 강제 서약서를 받습니다. 너가 수령님한테 피를 줬다는 사실은 절대 비밀이다. 이런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집으로 보내고 대신에 이제 죽을 때까지 연금은 챙겨줬대요. 네. 챙겨봐야 얼마 그쵸. 챙겨줬겠습니다만은. 그리고 그러니까 그 돌아간 사람들은 뭐 결혼도 못한 사람도 있었고. 연금을 챙겨준 거예요? 연금을 당한 거예요? 그 연금을 챙겨준 거죠.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네, 집중하시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그래서 효과가 진짜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2014년에 하버드 의대에서 이 논문이 나옵니다. 그 늙은 쥐한테 젊은 쥐의 피를 수혈했더니 혈관이 늘어나고 후각이 발달해요. 그리고 악력도 세지고 운동신경도 좋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일성이 82세까지인가 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0세까지 못 채웠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을 82세까지 살게 한 거에는 이거 아마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보는 그 의견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그거 아시죠? 김일성 목 뒤에 혹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피가리의 부작용이라는 그 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피가리는 그냥 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얘기다. 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효과도 있고 실제로 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정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만수무강 연구소에 이제 일하는 그 연구원들에게 주사를 맞췄다고 해요. 무슨 주사죠? 이제 성욕을 억제하는. 그러니까 화학적인 거세를 시키는 주사를 맞췄다고 해요. 그거 맞힌 이유가 뭐예요? 연구에만 몰두하라고. 딴 생각 갖지 말고.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들을 이제 좀 억제를 시켜서 그 시간도. 그쵸. 본능이 살아 있으면은 자기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사를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이 탈북하신 그 김소연 전 주치의분도 이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탈북하는데 결심이 됐다고 해요. 이 주사가 내가 그때 맞은 주사가 그냥 예방 주사라고 알고 있었는데 화학적 거세였구나. 이 대단한 충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탈북하는데 내가 그게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말할 정도로 뭐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뭐 여담 또 몇 개 더 칠까요? 김일성 여담? 아니 뭐 이거는 뭐
저는 이제 왜 암군으로 꼽았냐면 아니 네. 그 인민의 젊은이들의 피까지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지. 예. 아니 그렇지가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원하는 반응이. 그러면 그럴 거면 리액션을 정해줘 형이. 너가 어떤 리액션을 해라. 그게 아니라 뭐야? 그게 아니라 지금 급해 지금 급해. 급합니다. 젊은이들의 피까지 끌어올 정도로 네. 참 욕심이 많았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저는 암군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여담으로 몇 개 하자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배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창제를 시작한 거는 맞지만 하다가 중간에 눈이 멀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이 완성시켰다. 이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뭐 3살 때 수류탄 만들고 그랬다는. 맞죠. 솔방울 수류탄. 그래서 실제로 이 탈북자들이 한국 와서 제일 놀라는 게 세종대왕이 한글 만들었다. 이거를 굉장히 놀란다고 해요. 또 그리고 북한에 또 몇 개 더 치면? 네네네. 아니 지금 너무 초조하고 급해 이 형. 아닙니다. 손에 땀 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작할 때 김일성 한번 터뜨리고 없으니까. 아니야 피갈이 괜찮았어. 급해. 근데 지금 급해. 엄청 급해. 계속 제보를 해주세요. 아닙니다. 몇 개 또 있는데 네. 김일성이 이제 방문을 하잖아요. 현지 지도나 이렇게 방문을 하면은 뭐 이렇게 나무를 기댔어. 그러면은 그 집 앞에 있는 나무에도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다 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돼. 이제 우리 수령님의 손길이 닿았다. 수령님이 잠시 기댔던 나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 뭐 집을 방문하면 당연히 그 집은 이제 방문했던 집. 지금 웃어드릴까요? 그러면 이제? 진짜. 아주 웃을 타이밍인 거죠 지금. 제가 늦었네요. 좀 더 빨리 웃었어야 되는데. 아니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 예. 이야 그런 얘기는 줄 몰랐네요. 아니 이거 플라스틱 추나무 알았어요? 아니 나무를 건드렸다고 플라스틱으로 보호를 해. 난 김종서의 플라스틱 신드롬은 들어봤는데 그건 처음 들어봤어. 와, 한번 그냥 땅만 밟아도 그냥 거기를 난리가 나겠네요. 한글을 김일성이 만들었어요. 아니, 몰랐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욱이 형이 준비한 히든 카드는 피갈이에요. 피갈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피갈이를 알아버리니까 이 형이 지금 제가 망가뜨렸군요. 알아서 당황했어. 왜냐면 나는 아무도 모르지. 피가리를 해? 이거 지금 내가 예상했던 반응. 피가리를 해? 이거였는데. 들었어 근데 이거. 이게 살짝 행동 묘사를 하자면 그 이제 재욱이 형을 살짝 따라하자면 피갈이에요. 근데 지금 연직이 형이 딱 아니까 이 손으로 계속 휴대폰을 꺼진 화면인데 계속 이거 하고 아니. 휴대폰이 계속 꺼져. 휴대폰이 계속 꺼져. 난 진짜 제가 무지했군요. 난 진짜 다 모를 줄 알고. 너무 얕잡아봤어. 그리고 나는 이제 피가리라는 방법 자체가 처음에는 뭐가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서양에서도 이미 했고. 근데 효과가 있었던 건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효과가 있었다는 논문도 저 지금 처음 들었고 많이 몰랐어요. 했었다까지만 알았었죠. 그렇다. 네. 그래요. 늦었어요. 이제. 네. 늦었어. 여러모로 그렇다. 여러모로 저는 어쨌든 우리 젊은 인민들의 피까지 끌어다 쓴 김일성이 참 암군이 나쁜 사람이다. 암군 일세. 네. 그렇소. 다음 총선 때 제가 봤을 때 우리 공화당 공천 받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모르겠다. 오늘 좀 4명 다 비등비등했고. 오늘 모르겠다. 네, 다 재밌었어요. 왜냐면 재욱이 형이 너무 약했어. 너무 약했어. 피가리가 너무 약했어. 원래 근데 사실 준비할 때 처음부터 김일성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후보들이 또 좀 있었어요? 후보들이 좀 있긴 했는데 뭐 그 차우세스쿠? 그쵸 루마니아. 뭐 그쪽이랑 그다음에 저기 그 에티오피아였나요? 아민인가? 들어본 것 그 사람이 아마 독재를 하면서 나라가 이렇게 몰락하면서 지금 공산주의 정권 바뀐 거죠. 에티오피아가 아니었나? 아무튼 이제 몇 명의 독재자를 염두에 두다가 김일성의 이제 나무위키에서 피가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다. 이거는 나만 아는 이야기. 해가지고 딱 가져왔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아민은 우간다였군요. 우간다입니다. 네네.
다른 분들은 뭐 후보 또 지금 뭐 궁예 준비했고 뭐 세조 준비했지만 뭐 함태현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저는 원래 막 그런 거 나올 때 연산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뭐 사도세자 뭐 이런 거 나올 줄 알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네, 김일성이 나올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좀 사상이 아니 나는 되게 국제적으로 놀 줄 알았는데 오늘. 약간 역사 약간 뭐 고려 시대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조금 아는 게 없다 보니 좀 힘들었네요. 네, 개인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그냥 수싸움에 실패한 거죠. 그쵸. 저는 예상을 못했어요, 사실. 피가리가 좀. 피가리 재밌었. 저 반응 때문에 오히려 더 재밌었어요. 근데. 네네. 아무튼 연직 씨는 또 뭐 준비했던 사람 있어요? 아니면은? 저는 뭐 저기 영국 쪽에 그 왕이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쪽 준비하다가 사실 이제 암군이잖아요 단어가. 그래서 뒤에 군자가 붙으니까 왕을 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조사 좀 하려고 좀 뒤적뒤적거리다 보니까 이제 TV에서 그 김영철 아저씨가 동네 한 바퀴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얼굴 딱 보자마자 저거다 해서 궁예를 들고 왔죠. 네. 굉장히 난 재욱이 형이 이제 좀 되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항상 삼할 타자라고 생각했는데 기복이 굉장히 심한 그런 운동선수. 약간 코비 브라이언트 느낌인데요 오늘. 이제 사실 감정 기복도 심하고.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별로 안 웃겼어. 박차고 나가고 싶은데. 사실 1화 때는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네, 1화 때는 사실 여기 입구 앞에서 공중제비 한 바퀴 돌고 싶을 만큼, 야, 이 잘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도 기분 좋고, 막 인스타에 영상 올라오니까 막 뭐 된 거 같고. 더 좋고. 네, 했는데, 오늘 좀 힘드네요. 오늘 쉽지 않네. 아니야. 오늘 근데 저는 재밌었어요. 웃겼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또 솔직한 반응들이 실제로 방송에 나가게 되면 또 포장이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그럼 뭐 이제 그렇게 말만 하지 마시고 투표로 이제 확인을 해보는 마음. 그럴까요? 네. 우리 그럼 투표에 우리 대표님들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들으셨으니까. 네네네. 오늘 가장 재밌었던 썰 우승자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먼저 노재욱 씨 투표해 주시고요. 저는 마오쩌둥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마오쩌둥이 뭐 준비를 착실하게 해오신 것 같아서 한 표 드립니다. 다음 함태현 씨. 저도 마오쩌둥 한번. 이거 내가 봤을 때 역선택인데? 저도 좀 마오쩌둥. 그래요? 네네네. 자, 그럼 저는 피가리 김일성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으로. 대표님들 투표해 주시면요. 마오쩌둥. 마오쩌둥. 5대1의 투표 결과가 나왔네요. 제가 지난주에서 제가 이번 주에도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마오쩌둥. 노재욱 씨 오늘 한 표 나오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좀 만만하게 봤는데 힘들구나. 네, 더 착실히 좀 준비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가 다음 주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일단 주제 아이디어를 좀 공부를 하고 방송을 마무리할까요? 그러면은? 네네. 뭐 어떤 주제를 할지 가볍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룰이 생긴다며요, 저희? 룰요? 그 제가 생각한 건데,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스튜디오 가능한 인원이 4명인데. 그렇죠. 제가 섭외한 분들은 5분이에요. 그럼 저 포함하면 6명인데 2명은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무작위로 로테이션 하기에는 명분도 없고 하니까 아예 그냥, 그날 썰이 가장 재미없었던 멤버 1명과 순수하게 방송 재미 기여도가 낮았던 1명을 저희가 투표로 뽑아서 그 2명을 탈락시키고, 2명을 이제 그 다음 주에 대체시키는 방식으로 저는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10월 10일 문한석 씨랑 정유민 씨가 이제 그때 오니까 그 전주에 전주부터 서바이벌 제도를 하는 걸로 다음 주 방송부터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다음 주 4회부터 그 제도를 시행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뭐 저는 살아남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갈 사람은 가야 되거든요. 세조가 웬 말이야. 장영실에 이어서 조선시대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나. 요새 뭐 국사 공부하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욱이 형 옆에 제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과연 그렇게 크게 웃겼을까? 맞아요. 오늘 정말 함태현 씨가 큰 역할을 했어요. 빛이 있기에 어둠도 있고. 네. 이거 당신은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하나 없으면 당신은 어떻게 될지 몰라. 코비가 슛을 쏴서 그게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함태현이 그걸 다 잡아서 풋백 받쳐줘야죠. 받쳐줘야죠. 네. 너무 지금 자기 뭐 인스타그램 뭐 나온다고 마구쩌 뭐야 피가리 뭐 하고 뭐 갓나새끼 뭐 하는데. 자, 다음 주 주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아, 이럴 땐 진짜 굉장히 잘하시네요. 다음 주는 우리 네. 너무 우리가 자꾸 최악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 네. 다음 주는 한번 산뜻하게 맛집 얘기 한번 합시다. 맛집 얘기. 맛집 얘기? 근데 그 맛집에 대한 기준은 뭔데요? 나만 아는 맛집. 그러니까 막 진짜 요즘에는 솔직히 다 뭐 인스타 이런 걸로 찾아가잖아요. 가면은 웨이팅 엄청 길고 맞지. 이게 약간 일상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이런 말 하면은 그런데 좀 맛이 별로인 데도 많아요. 유명한데 막상 가서 기다려서 먹어봤더니 뭔가 약간 사진 찍기용 아닌가. 아니 근데 이거는 네. 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그게 분량이 나올지 저는 그게 사실 분량도 분량이고 네. 그 이제 비주얼적인 면이 저희가 제공하기가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약간 그런가요? 그럼 본인 기사 쓸 때 올리세요 그거는. 부동산. 네. 아니. 맛집. 그러면 상우 씨는 맛세권. 어떤 주제를? 또 상황이 저는 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그 명장. 그 이제 뭐 장수. 스포츠 감독들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아하. 그런 쪽으로 명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장군들 나올 수도 있고. 장군들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역사를 바꾼 뭐 전투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것도 괜찮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자꾸 이제 인물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조금 다른 주제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사건으로. 사건이나 뭐 아니면 맛집. 요즘 맛집 투어 하시나요? 뭐 배고파요? 죄송한데 지금 뒷광고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예. 뭐 태연 씨는 뭐 생각해 본 거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건 아까 말했던 살짝 이제 좀 자극적인 최악의 살인 사건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희대의 미스터리 뭐 이런 거 좀 살짝 자극적인 거 생각했었는데 네. 자꾸 옆에서 맛집 그러니까 네. 뭐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그건 아니 다 형 때문이잖아. 틀렸어. 그건 잘못 주워서 내가 봤을 때. 거봐 이런 거 썩은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잘못 골라가면서 주워야지 그거를. 아니, 어떻게든 좀 살려주고 싶어서. 여튼 저는 살짝 그런 거, 네. 좀 그런 거 생각했었어요. 연직이 형. 연직 씨는 뭐 저는 이제 뭐 음모론이나 음모론 괜찮죠. 뭐 살인사건 그다음에 뭐 관광지 같은 거 생각했는데 관광지도 또 생각해 보니까 비주얼적인 걸 또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죠. 또 힘들어서 또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말로 맛깔나게 또 설명을 해주면은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노재욱 씨 폼을 보니까 그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내가 오늘 그 몬스터를 안 먹고 와가지고 그니까요. 조금 힘든 거지. 네. 예,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나만 아는 여행지 네. 뭐 이런 거 좋잖아요. 그냥 본인만 아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3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나무위키 뭐라!